자, 다음은요. 이상원 IM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께서 밸류업 주주 행동주의로 판을 흔든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상원 연구위원님은 코리안리 보험상품 개발 담당과 대신증권 주식 운용 담당을 거쳐서 현재 IM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시고요.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트렌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역시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시면은 밸류업 주주 행동주의로 판을 흔든다 제목을 달았는데, 여기 이제 M&A 포럼 제목이 기업 지배구조의 뉴노멀 PA 역할. 그래서 이 포럼 주제와 이 제목이 거의 일치하는 좀 바른 생활 사례 같은 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PE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모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방산업 시장 크기가 이쪽으로 주주 행동주의 시장으로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IM증권에서 지주 회사하고 ESG,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섹터의 중소형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업체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방산업체들이 거의 한 10% 이상 급락하면서 이제 기관 매니저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겠냐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정부 효율 이제 뭐 담당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정부 효율성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건데, 앨런 머스크는 이제는 드론으로 다 뭐 하면 전쟁 같은 거 하면 됐지, 굳이 로키드 마틴의 F-35가 한 대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못하러 필요하겠냐.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 뭐 한 주가가 원래 무거운 주식인데 한 5% 이상 빠지고 방산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찌됐든 중소형주를 커버해서 종목을 쓰든지 아니면 지주사를 커버해서 종목을 쓰든지 딱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서 쓰는데,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시장의 크기와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작년도 상반기 때 어떤 주식들이 핫했죠? 전기차죠. 그렇죠? 그럼 전기차가 왜 핫했죠? 전방 산업이 커진다고? 그렇죠. 근데 작년도 그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됐죠? IRA가 시행됐죠.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크기를 커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냐, 이 전방 산업을 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 정부 정책 하에서 시장의 크기가 커지냐,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냐.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맞았을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일명 테마주, 수혜주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서 실적이 받아들였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뭐 그런 단어들을 제가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도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PE 시장도 잘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장 뭐 이제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IPO 시장이 죽고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IPO 시장도 좋고 PE 시장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방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주주 행동주의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명분을 접근해서 이 시장을 키우느냐, 그게 내년도에는 많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사주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도 말씀드리고, 지배구조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주주 행동주의 개념 및 전개 과정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전략 및 사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 매물이 많이 생기냐? 재벌가 오노 3세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헤어지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목을 챙기는 과정에서 매물이 생기는 겁니다. 고려아연 사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가정들 요새 분할 많이 하죠. 자기 목을 챙기려고 분할하는 겁니다. 뭐 기업 구조 개편의 뭐 효율성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왜냐하면 1세, 2세는 경고했는데 명수가 늘어나잖아요. 1세는 이제 형제간이었죠. 2세로 놓으면 사촌이죠. 사촌에서 넘어 6촌이죠. 6촌이 막 30명, 40명 됐는데 거기에 중요 포인트대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형제면 형제끼리 나눠. 그래서 요새 물적 분할이 많아지는 이유, 그다음에 두산그룹이 왜 기업 구조 개편을 하냐, 뭐 효율적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다 나중에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3년 뒤, 4년 뒤에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와중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PF가 확장세로 갈 수 있는. 근데 PF가 왜 중요하냐면 주주 행동주의는 0.1%, 1% 갖고 명분을 가지고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서 주주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올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PF는 돈이 많습니다. 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로 아연이라든지 뭐 파워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확장세가 올해 고려 아연부터 테이프를 끊었지만은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뭐 거의 10개 이상은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 본질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지배구조란 단어는 다 아시겠지만은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고 있고, 일명 해외에서는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가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에서 어떤 점이 발생이 되면은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 지배구조가 악화되냐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이제 대리인 비용을 이제 설명할 때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배구조가 악화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뭐 이사의 구성을 독단적인 남성 우월주의로 하지 말고 뭐 여성을 임명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일반 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분명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경영도 같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경영자와 소액주주도 있지만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로 우리나라 현상에 특이하게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어디서 발생되냐면 기업 구조를 개편할 때, 뭐 사업을 매입하나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지배주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액주주, 일반 주주는 거의 불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크나큰 대리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 비용,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포착하고 이제부터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할 건데 어떻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그런 걸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프레임을 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소기에 달성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 조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보면 주주 행동주의, 그 다음에 애국자.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엘리엇이 하면 해서 삼성물산에 표를 안 던지면 배신자. 그 다음에 또 엘리엇을 편들면 애국자가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했죠. 불과 2015년이에요. 16년, 17년.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뭐 이런 뭐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바로 효과는 없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분위기. 저는 분할해서 저는 이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지주사 담당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뭐 SK랑 SK CNC 뭐 합병했을 때 제가 이제 막 질문도 하고 뭐 이거 말이나 되냐고 해도 우리 지배주주에 다 따르면 주가가 잘 오릅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게 먹혀들 때 불과 2015년 16년도. 근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액주주 투자가 많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많이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본질은 지배주주 사익 근절인데 이게 효과가 있든 안 있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든 없든 분위기적으로 지배구조라 개선을 하겠다는 소액주주의 인식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걸 지금 도입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5월 달부터 도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제도 개선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이제 12월 안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전환사채 제도 개선 요거는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 7월 25일부터 도입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작년도에 21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올해 5월달에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하고 자사주 제도 개선인데 왜 중요하냐면 왜 지배주주 사익 추구를 근절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냐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배경에서 작년도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도입했던 거를 우리가 바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 제도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뭐냐면은 ROE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서 기업 가치 제고를 증가시키자. 이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의 취지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기업 가치 제고가 잘 안 되는 거는 자본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하자가 이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도에 100억 나왔는데 갑자기 200억 늘어나서 ROE가 껑충 뛰는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하는 업체들 보면 거의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ROE 얼마 상승? 그냥 뭐 얼마 상승. 그런데 근거 없이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기도하면서 5년 동안 또 이익 늘어나겠지. 근데 그런 감각으로 다 공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늘면서 ROE를 높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보시면 알겠지만 ROE는 이익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이 자본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배당을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든지 그러면 분모를 줄이면서 ROE를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지배주주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당도 내 돈인데 왜 하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자사주도 경영권 방어로 사용해야지 왜 소각하느냐. 근데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원래는 ROE, 그러니까 COE, 그러니까 주주 요구 수익률보다 높게 해서 기업 가치 제고가 원래는 취지지만은 우리나라 특이사항으로 들어오면은 분모를 낮춰서, 그러니까 주주 한원 확대를 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어차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은행들의 주가가 많이 반영되고 있고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잘 반영할지 안 반영할지 모르겠지만은 할 여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도 많고 배당할 여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도입되면서 좀 그런 주주 한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또 권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사의 승인을 받더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성간주의 의무가 있고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지켰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사한테 뭘 물으려고 해도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 이사의 회의록을 볼 수 있나?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잠깐 나오는 건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 찬성하고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자꾸 이사의 승인권이 나올 때마다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딴 식으로 했어? 그러면 3월 주주총회에 인게이지먼트, 주주 제안 활동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왜 이딴 식으로 공시를 했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사의 노출조를, 이사 회의록의 노출조를 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사주제도인데 자사주제도는 그동안 경영권 방어력을 엄청 많이 사용했죠. 지주사들 평균적으로 다 지분율 보시면 SK는 25% 자사주 가지고 있고 다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뭐 LS, CJ 다 10%. 왜요? 옛날부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 의결권 수에는 하지 않지만은 참석자 주식수 뭐 50% 보통 결의 75% 거기서 남들이 갔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사주 있으면 어떻게 빼지니까 그 이율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SK랑 SK CNC 그때 당시에 CNC 말고 SK는 25%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이 특별거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때문에 그건 가볍게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인적 분할을 할 때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사주 5%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사에서 왜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서 공시를 해라. 의무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사에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자사주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도 지배주주 사익 추구해서 정부에서 또 운을 띄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개념 이제 넘어가고 미국 주주 행동주의는 처음에는 그 대공황위의 증권법하고 증권거래소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소액 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주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주주 그 행동주의가 태동이 됐고요. 원래 뭐 1920년도에 벤자민이 어쩌고 해서 그거는 뭐 최초고 원래 주주 행동주의가 인발부돼서 간 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탄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 유명한 칼 아이칸이라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그래서 이임장 받아서 주가 올린 다음에 바로 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뀐 게 뭐냐면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투자자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기업 법인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기금, 이제 연금의 자금이 뭐 노르웨이 펀지,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이제 1000조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같은 그런 투자자 유형이 바뀌면서 주주 제한, 그 행동주의 유형도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연사분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아웃 방식으로 PE가 접근했는데 지금 워낙 경쟁이 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이제 행동주의 PE로 가라는 방향이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KR이라든지 일부 펀드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해외 쪽도 그렇고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단 차이점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SK 그룹이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자산 리밸런싱, 좋은 말이 자산 리밸런싱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가에서 다 떨어질 때마다 저희 이제 PE가 가서 하나씩 가져와서 기업과 우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SK 그룹과 어떤 특정 PE가 우호적인 것 같이 우호적이어야지 관계가 하는데 당연히 행동주의 전략은 우호적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그 기존의 경영진이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명분이
지배 구조를 개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자,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 PE 전략이랑 바꾼 거는 뭐냐면 기업과 적대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행동주의는 다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채권시장 개방되고 98년도에 우리가 주식시장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외국인 뭐 검은머리도 아니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금방 올리고 또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97년 초에 참여연대 등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뭐 손들고 뭐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 그때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참여연대 소속에 그때 활약하신 분들이 거의 다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뭐 그런 걸로 다 갔었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주 행동주의로 계속 있었습니다. 뭐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저희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은 그때도 뭐 주주 행동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주주 행동주의 리포트를 쓰면서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주주 행동주의의 전개 방식은 그 주주 제한, 뭐 그게 이제 스탠다드 방식이죠. 주주 제한이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뀌게 만든 부분이 뭐냐면, 그 주식회사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뭐냐면 어떤 걸 판결 한 결을 갖고 감사가 이게 제대로 됐지, 법적으로 됐고 형식적으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감사 도장을 찍고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사항은 다 감사가 포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감사는 3% 룰이 있습니다. 3% 룰이 있는데 그 전에 감사는 어떻게 뽑았냐면 이사를 먼저 뽑습니다. 이사를 먼저 뽑고 이사 안에서 3% 룰이 적용하면 이사 뽑을 때 내 고등학교 동창 뭐 다 이사 뽑고 거기서 뽑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2022년 12월 달에 상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1인은 처음부터 이사 뽑을 때부터 3% 룰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 선임한다. 그래서 주주 제한, 주주 행동주의가 거의 100점 100승하는 게 뭐냐면 감사 진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하나 사례로 보여주는 게 주주 엘리어스 파트너스랑 SM인데 이거 그 제가 리포트 2026년 2017년도에 리포트 쓰면서 무슨 리포트를 쓰냐면 이수만한테 빼가는 돈이 있다. 거의 자회사로 200억 내지 300억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 제가 2016년도에 리포트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진행해 갔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부터 알았는데 지금 왜 성공했냐? 성공한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감사 선임 여기 있죠? 3월 달에 감사 선임. 감사로 들어가면서 경영진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엘리엇 파트너스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감사를 임명할 수, 그래서 지금 남양유업도 그렇고 다 이제 들어가서 거의 성공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하는 건데 이 그러니까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감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 물론 감사는 기밀 누설의 의무가 있지만 금지의 의무가 있지만 어찌됐든 뭐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슈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그냥 다 넘기고 고려해안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해안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려해안을 보는 거는 이게 피 큰 거 나왔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고려해안 그렇게 물건은 나오겠어요? 전혀 안 나와요. 어떻게 이게 안정적으로 이익 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점적으로 아연 제로는 독점적으로 하는 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3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MBK가 잘 발굴해서 전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영풍에 항상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점이라고 영풍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3세로 가면은 고려의 안을 어떻게든 넘겨줘야 되는데 25% 가지고 있으면 1대 주주예요. 그다음에 7% 가지고 있으면 32%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경영권을 행사도 못해요. 그러면 근데 팔 수는 없지. 왜냐면 동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팔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지금 이제 3세 아들한테 뭘 줘요? 고려의 안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물론 그래서 이제 구도는 어떻게 바뀌냐면 지배구조 악화. 그러니까 고려의 채용범이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장이 되면서 2018년부터 회사는 들어왔지만은 2022년부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악화 요인을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벌였다. 그리고 이제 고려의 안 쪽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건 약탈적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근로자도 지키고 우리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구도를 바뀌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고려 아연과 영풍과 MBK가 니즈가 맞은 거죠. 어차피 행사도 못하는 그 쓸데없는 지분 돈으로도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공하면은 그래서 이제 PF가 행동주의 투자 전략으로 이제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7일 25 그러니까 내일 그 이제 임시주총에 허가 신청했는데 이제 심의가 있죠. 그러면 심의는 보통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판결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요. 당연히 그러면 1월 초 정도에 이제 이사의 싸움을 하겠죠. 근데 제가 관점은 뭐냐면 한 번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의 구성이 지금 12명이라 14명 이사 새로 했는데 건건이 있고 지금 그 투표율은 이사 선임은 50%이기 때문에 지금 율로는 쉬워요. 하긴 쉬운데 건건이 있고 국민연금도 있기 때문에 건건이 이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14명 했는데 14명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 다 넘어가고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매물 시장이 많이 나왔다. 왜? 재벌과 오너 3세는 서로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효성같이 이제 깔끔하게 옛날부터 진비해서 그냥 효성, HS 효성 깔끔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LX 그거는 아주 그 지분이 작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깔끔하게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고려의 아연같이 깔끔하지 않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헤어지더라도 그걸 파고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어디가 물적 분할을 제일 많이 하죠? 하나그룹이죠. 올해만 한 6개 했어요. 그거 왜 하죠? 나중에 하나랑 하나에너지 합병한 다음에 서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다 인적 분할하면서 세 개로 인적 분할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하기 위해 하는 거죠. 하여튼 소액주주를 거의 무시하고 두산그룹 왜 밖에 가만히 있다가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있을 때랑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있을 때랑 뭐 틀린가요? 대주주 바뀐다고 뭐 갑자기 영업이 바뀌고 뭐 돈이 들어와요? 다 분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3년 뒤에. 하여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파고들 수 있는 PE의 행동주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매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도에는 10개 이상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지배구조 개선이나 명분이 정부에서 깔아주고 그다음에 감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동주의 PEF 확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좀 확장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한 연구위원님의 강연도 듣고 오셨습니다. PEF의 확장세가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네요.